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론 부분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저당담보부 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모저당을 가지고 HF공사가 자본시장의 자금을 싼 이자로 조달해 오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저당담보부 증권이었다. 그래서 모저당이 만약에 2억이면 그 모저당을 팔면 2억이 들어오고, 그럼 자산을 매각하고 들어온 돈은 발행자의 돈이 되는 거고, 걔가 무슨 형이다?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었다. 맞죠? 그래서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은 모저당,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아예 누가 사는 거니까, 투자자가 사는 거니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제일 크다. 조달할 수 있는 돈도 제일 크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계좌 이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를 이체증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중간에 PT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패스스루, 통과해 간다. 그냥 발행자를 거쳐서 매월 꽂힌다. 투자자에게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2억짜리 저당 채권이 있으니까 얘 믿고 돈 좀 빌려줘 봐봐. 돈 좀 빌려줘.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거였죠. 그럼 자산 모저당은 누가 그대로 갖고 있고, 발행자 HF공사가 그대로 갖고 있고, 2억짜리 담보로 제공하고 2억을 빌릴 수 있다. 2억보다 적게 빌린다. 우리가 2억짜리 믿고 2억보다 더 높은 금액을 빌려줄 사람은 없죠. 네, 2억 똑같이 빌려주지도 않죠. 그럼 2억보다 적게 빌려주겠네요. 그러니까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는 모저당 금액보다 적게 발행된다.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유지되는 거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돈을 더 빌리고 싶을 때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짬짜면 그게 혼합형이었다. MPT, B. 그때 만기와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을 쪼갠 게 CMO. 단계층, 다계층 채권. 다계층 채권이었다. 각각 쪼개져 있는 게 트렌치, CMO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콜방어가 있었는데 콜방어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콜방어 세 글자? 세 글자짜리 두 개. 그래서 MBB와 CMO. CMO는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장기 트렌치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칠판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공부하는 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건물을 짓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걔를 뭐라고 한다? 금융. 부동산 금융이었죠. 그 내용.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당연히 부동산 개발 사업인 거예요. 개발 사업. 그럼 개발 사업은 원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죠?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자신의 돈에 빌린 돈,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신용담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맞죠? 그러면 사업주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고안한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커요. 미래 발생할 수익이 커.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분양이 잘 되고 임대가 정말 잘 돼. 그럴 사업일 거야. 그 사업을 고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용도가 낮아. 사업주가. 그럼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못 빌리겠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어. 그럼 돈을 못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만 좋다면 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 돈을 빌리는 제도,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되셨나요? 이게 많이 들어보신 PF입니다. PF. 이게 우리 사회의 뇌관 두 번째예요. 뇌관은 건드리면 팡 터지는 거죠. 그래서 폭탄의 뇌관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관련. 첫 번째, 우리가 집을 사면 집에 다 거의 대부분 뭐가 껴있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을구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부동산이 거의 없잖아요. 갑구에 소유권자가 있고 을구의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맞나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리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없죠. 다시 회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은행에게 예금 투자를 해준 사람들은 이제 예금 인출을 받을 수가 없다. 예금 투자에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럼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내관. 이제 두 번째,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런 개념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칠판 잘 보세요. 그래서 사업주 A가, 이건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에 거의 한 3번에 한 번꼴? 그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사업주 A가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건데, 1이라는 개발 사업을 진행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발 사업은 누가 진행하는 거죠? 사업주 A가 분명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A가. 그런데 이때 이 개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니까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뭐 하나를 설립하냐면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하나를 설립한대요. SPC는 특수 목적 회사예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인 거야. 거의 대부분 거중만 있어요.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해 놓고 이 회사의 명의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해요. 중요한 건 얘는 왜 설립을 한 거냐면, 분명히 누가 진행하지만 개발 사업을? 사업주가 진행하지만 사업주가 진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의를. 그러니까 실질은 사업주가 진행하지만 형식상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설립해서 SPC 하나를 설립해서 서류상의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이 회사의 명의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주와 이제 분리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개발 사업을 원래는 누가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그럼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도 같이 망하죠. 근데 지금 얘는 분리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만약에 다른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그 채권자들이 이 개발 사업에 들고 들어가서 돈 갚아라 얘를 뜯어낼 수 없죠. 뭐 돼 있으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이때 이 1개발 사업이 만약에 망했어요.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임대도 잘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빌린 돈도 못 갚아. 그럼 얘 이제 망하죠? 그럼 망했을 때 1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업주 네가 진행했잖아, 얘한테 소구할 수 있을까요? 소구란 소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내 돈 다시 돌려내나 이렇게 하는 게 소구예요. 소구. 소구할 수 없겠죠. 왜? 분리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이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망해도 쫄딱 망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위험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험이 줄었죠. 그럼 사업에 더 전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분명히 이 빌린 돈, 만약에 돈을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그 돈 누가 빌린 건데 사실은? 사업주가 빌린 건데 사업주가 빌린 게 아니고 이 SPC가 빌린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사업주의 장부에는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라는 장부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기재되지 않겠네? 빌린 돈이 기재되지 않겠죠. 부채로 잡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를 들고 가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외 건설 사업 분야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때 했던 방식이 PF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하나를 지을 때 PF 방식으로 짓는다 그러면 좀 약간 엄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SPC 설립해서 BCD,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려줘 봐봐 이러는 거예요. 얜 지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얘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다 해줘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까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까요?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도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러 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매우 높은지 낮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없어요. 왜? 망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개발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 미래 수익이 많이 발생할지 적게 발생할지 도대체 어디다 무엇을 지을지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임대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될까요? 자세히 알아야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PF 방식에 의해서 돈을 빌릴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PT예요. PT.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얼마만큼 PT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PF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가 좌우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때 정보에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와 투자자, 금융기관이 가진 정도가 대칭에 가까울까요? 비대칭의 정도가 심할까요? 얘도 열심히 설명을 들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 진행할 때 얘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얘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PF 방식은 이 구조에 따라서 얘도 정보를 많이 얻는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많이 해소되죠. 그 내용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BCD가 돈을 이제 빌려줬죠.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빌려서 사업주는 무언가 부동산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다?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면 택지를 조성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내다 파는 행위까지를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이지 수요자 금융이 아니에요. 이거 수요자 금융이다 그러면 X라고요. 그 다음 돈을 빌려온 거지 이 개발 사업 자산을 얘한테 팔고 자산 매각하고 돈을 끌어당긴 지분 투자를 받는 게 아니죠.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잘 보세요. 얘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됐어요. 그럼 약속한 기간에 원리금 계속 상환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 제공받은 것보다 만약에 얘가 망하면 얘한테 소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뜯길 위험이 더 크다? 일반 기업 금융보다? 신용담보 제공받거나 부동산 담보 제공받은 경우보다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이 크죠? 그럼 위험이 크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크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하겠다, 낮게? 예, 높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금융기관도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대신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망했어요, 진짜로. 그럼 투자자는 이 개발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는 돈 돌려내나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찾아가서 소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를 무슨 금융이라고 한다? 비소구 금융 또는 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소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한적 소구 금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고로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이 큰가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더 높게 적용한다? 그럼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만큼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PF 방식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PF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이 돼야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셨죠? 아까 자세히 설명 듣고 이 개발 사업 믿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전에는 가슴을 조이면서 모든 게 날아가겠구나, 망하면. 그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좀 더 유리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네요. 자기 혼자 감수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과 같이 감수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업주의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에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의가 아니라 외죠, 외. 바깥 외자. 그래서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에 효과가 있다.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 부의 상환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의 상환이 뭐였죠? 얘는 상환이 갚아나감에 따라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 이게 상환이었어요. 근데 잔금이 오히려 커지면 걔는 상환의 반대다. 얘는 마이너스 할 때 부였죠. 부의 상환은. 근데 얘는 장부할 때 부다. 네. 그래서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에 효과가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빌린 돈이 기재가 안 됐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사업주의 장부상으로는. 그래서 사업주의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커진다. 얘를 재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SPC 하나 만들어 놓고 얘로 사업을 진행할게요. 얘 믿고 돈 좀 빌려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업주가 이 개발 사업의 장부를 지가 관리해요. 계좌를 지가 단독으로 관리해. 그리고 돈이 꽂히면 이 개발 사업 통해서 분양이 되거나 임대가 돼서 돈이 꽂히면 그 돈을 즉시 지가 빼가. 먼저 지 이익부터.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런 PF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터치. 이거 이렇게 계좌를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크로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물품을 구매를 하죠. 그럼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 당연히 선 결제를 하죠. 결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 걱정이냐면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공급을 안 하고 튈까 봐 걱정스럽잖아요. 네. 계좌가 그냥 꽂히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품이 꽂히는 걸 보고 입금을 시켜준 누군가 중간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군가 중간에 받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피지사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피지사? 이니시스 이런 데들이 피지사인데 그 피지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제를 했는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바로 자기 계좌에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거쳐서 꽂혀. 네. 마찬가지 개념.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는 누가 마음대로 건들 수 없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계좌에 돈이 꽂히면 원리금 상환하고 사업 비용들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그때 이익이 꽂히겠죠. 그래야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서류상해회사, 명목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SPC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분리되는 거다? 사업주와 분리. 사업주 명의로 절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이때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개발회사가 가진 장부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이 회사에 전체 운영하는 자산이 있겠네요. 그럼 이 자산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지돈과 남의 돈. 지분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장부상에서 얘기할 땐 얘를 자본이라고 하죠. 자신의 돈을.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주식 발행이고 회사 설명할 때 부채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채권의 발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돈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생각 안 하고 지분은 생각 안 하고 다 100% 부채로만 이용되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크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원래는 이 돈을 끌어당길 때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네? 신용담보나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린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아니라 사업 자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건가요? 미래 수익 담보로?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론이 달라진 거지. 지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걱정스럽냐면 이 사업주가 망해도 지는 쫄딱 안 망할 수 있잖아요. 이 개발사업 진행하다가 망해도 지는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늘리라고 할까요? 이걸 늘리라고 한다고. 시행사, 시공사한테 니들 이 지분 비율 늘려. 지분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돈을 빌려주지 PF 방식으로. 오케이? 그 내용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질문. 제가 아까 PF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금융기관에서 이 미래 수입이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받고 해줘요. 이제까지 돈 받고 해줬어. 거의 대부분 뒷돈 받고. 그래서 문제가 커졌던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곳들은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예전에 PF 방식이 최초 나왔을 때는 목 좋은 곳에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때 고수익이 발생해서 분양 잘 되고 임대가 많이 발생할 부동산 개발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개발 사업은 제1금융권에서도 PF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개발할 곳은 다 개발이 됐어. 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도 PF를 진행하고 싶겠죠. 왜 어떤 생각이 들어? 망해도 쫄딱 망하지 않고 내 돈이 별로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뭐만 잘하면? PT만 잘하면 PF를 성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좀 더 입지 조건이 나쁜 곳에 좀 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1금융권에서는 걔한테 PF로 자금을 대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딜 찾아가겠어요, 애들이?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말하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거 보면서 내가 저축은행을 다니는데 우리를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는데 이 미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임대가 잘 안 될 곳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얘 분양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원금 회수를 못하죠. 얘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를 못한다고요. 그럼 저축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받네요. 예금 인출을 못해.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들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진행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는 짓고 있는 단계의 PF 방식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부동산 외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질 것 같은데 정부가 자꾸 무슨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잖아. 노력하는 이유 첫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많이 걷나요? 맞잖아. 그럼 세금이 그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상 지표 자체가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세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7,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신의 자산이 주니까 재산이 주니까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럼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그럼 물건이 잘 안 팔리네? 그럼 경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 기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또 사람들 잘라내. 그럼 불안하니까 또다시 소비를 줄여. 이게 돌고 돌면 경기가 침체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0년 뭐 이런 개념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사람들이 안 사면, 분양을 안 받으면 얘들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 폭탄을 누가 막을 거냐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라고 정확하게 막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약간 인위적 측면에서 가격의 하락폭을 막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PF 방식이 뭔지는 이해되세요?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있대요. 자, 칠판 잘 보세요. 얘는 개발업자가 아까랑 다른 게 있어요. 개발업자 A가 1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이야. 개발 사업의 능력이 있어요. 진행할 능력이 있어. 단 하나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BCD 투자자에게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그러면서 이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재요. 나는 능력 될 게 넌 돈 돼. 그럼 이때는 지분 투자를 받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야? 지분 투자를 받는 거죠. 지분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집어넣어서 이때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이 개발업자를 부동산 신디케이트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디케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디케이터다 시험에 안 나와요. 개발업자인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데 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요.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큰 금액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게 뭐다?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 똑같아. 그러면 질문.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소수?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모방식. 사모방식은 뭐냐면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개발사업 진행할 텐데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 이 개발사업 진행할 테니까 이 개발사업의 가치가 되게 커. 투자 좀 할래?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요. 사적으로 모집을 해. 이게 무슨 방식? 사모방식이에요. 그럼 공모는 공개적으로 알려서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사모방식이든 공모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돈을 끌어당기는 방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이 문제 나오면 다신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다수다, 소수다? 다수다. 다신 틀리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다신. 틀리지 않는다. 네, 꼭 기억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이익을 투자한 금액 비율로 나눠주겠죠. 투자자들에게. 그럼 남는 걸 누가 갖겠다? 개발업자가. 근데 얘 만약에 망했어. 그럼 망하면 운명 공동체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네요. 얘는 무슨 투자했으니까? 지분 투자했으니까, 이 개발 사업의 투자자들은. 그럼 그 돈 포기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책임질 이유가 없어.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애들은 유한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이 개발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거네.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무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상법상 합자회사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돈 된 사람은 자신의 돈만 포기. 명의로 진행한 사람 끝까지 책임. 오케이?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분금융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인트 벤처가 있대요. 여러분, 조인한다 그러면 결합하는 거예요. 조인한다 그러면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럼 벤처는 모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발 사업의 모험을 조인을 해서 여러 회사가 조인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똑같아. A라는 이번에 개발업자예요, 개발회사야? 개발회사죠. 아까 내용을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엔 개발회사예요. 그래서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에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뭐가 없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이 아까보다 대규모예요.
부동산 신디케이션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야. 그러면 소액 투자자 다수를 설득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찾아가. 기관 투자자를. 뭐 종금사 막 이런 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돈 좀 투자해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가 보통은 기관 투자자죠. 얘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건가요? 다르죠? 아까와 다르잖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되는 거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간의 결합체인가요? 법인 간의 결합체? 얘를 뭐라고 한다? 조인트 벤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한 거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나눠주는 거죠? 참여 비율로. 그 다음 남는 게 있으면 지가 갖는 거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껏 챙기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망하면 이제 자신이 투자한 돈만 포기죠? 얘는 지 명의로 했으니까 무한 책임지겠네요. 그건 똑같겠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소수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소. 오.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비웃는 걸 뭐라고 해요? 조소를 날린다? 그냥 하세요. 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금융에 자금을 조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 똑같아요. 그 다음 조인트 벤처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의 차이. 고액의 소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느냐, 투자 회사로부터. 아니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서 지분 투자 받아서 개발 사업 진행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다신 틀리지 마자. 오. 그럼 끝나는 거죠. 되셨죠? 네. 10분을 쉬고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2시까지 진행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론의 기초 이론, 그리고 3방식 7방법의 개요까지 그 부분까지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론 한 2문제 빼놓고는 전부 다 설명드리는 게 되니까. 네. 10분 쉽니다.